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숨진 신생아들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이대 목동병원으로 유가족과 양천경찰서 형사들이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병원 직원들은 장례식장 주변에 구급차를 세워두고 후송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된 만큼 어제부터 몰려든 취재진도 상당수 남아있는데요. 어제 의료진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늘 부검에서 1차 검안이 소견이 나오면 정확한 사망 원인들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근데 미수가 상태였는데 대부분 어떤 상태로 얘네들이 상태를 예전에 있었는지 당일 상태는 어땠는지 기계에 결함은 없었는지 등등도 당연히 저희가 다각적으로 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보고 수사할 예정입니다. 산소 공급 문제나 장염, 로타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원인이 되지 않았겠냐는 추정도 나왔으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 경찰은 의료 과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서울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 전담팀에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 배가 볼록했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이명박 정권 국정원 핵심 인사들의 1심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민간인 댓글팀 동원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 혐의를 다툴 재판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그리고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이명박 정권 국정원에서 요직을 맡은 인사들의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 일정은 공판 개시를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수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에 대한 핵심 쟁점은 국고 손실 혐의입니다. 국정원 외부의 민간인 댓글팀,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통해 정치 공작을 벌이면서 각각 65억 원과 48억 원씩 국정원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채 이번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10억 원대 국정원 예산을 똑같은 범죄에 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심리전단장, 방송계 블랙리스트 등 정치공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국익전략실장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거친 뒤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으로 이명박 정권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사법심판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안 전 비서관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박영수 특검 측 증인으로 소환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의 날짜와 내용 등을 증언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물갈이로 친홍체제 구축에 결정적인 정기를 마련했지만 사당화 논란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홍 대표는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을 쳐내고 일부 복당파 의원들에게는 당협위원장 복귀의 길을 터줬습니다.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입니다. 원내의 경우에는 4분이 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현역에서는 서청원, 유기준, 배덕광, 엄용수 의원이 교체 대상이 됐는데 배 의원은 이미 구속됐고 엄 의원도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친박계 의원들이지만 최경환 의원을 포함한 TK 지역구는 사실상 한 곳도 제외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친박만 거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복당파 일부에게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7명의 복당파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이 교체 대상이 되면서 공석이 됐고 이미 공석인 자리까지 더하면 복당파 22명 중 절반인 11명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12월 안에 조강특위가 가동되면 이들은 공모를 거쳐 다시 당협위원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는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김 의원은 한동안 복귀가 불가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서청원 의원은 이를 못된 짓이라고 규정하면서 홍 대표를 비난했고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여의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홍준표 사당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당내 잡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강혜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대거 교체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오늘 최고위원회의 대신 원내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왔지만 어제 당무감사 결과 발표 후 폭풍을 감안해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빈송국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만찬 회동을 갖고 해법 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임시국회에서 13개 상임위 중 일부 법안을 처리한 곳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상임위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나 예산 처리 이후 대여 투쟁 기조를 더욱 선명히 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열린 산업중기부 법안 소위가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1분 만에 종료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상임위로부터 각종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에는 계류 중인 법안이 100건이 넘지만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안 심사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국회 종료까지 단 6일 남았는데도 여야는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좀 보이콧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벌개처럼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만찬 회동을 갖고 얽힌 정국을 푸는 실마리 찾기에 나섭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처리에 180석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협상 관계에 진척이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중지되는 사고가 되풀이돼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입니다. 빗썸 홈페이지는 지난 13일 새로운 가상화폐 이오스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먹통이 됐습니다. 이오스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2배 넘게 오른 상황에서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정상화됐을 때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서버 중지는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또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캐시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2시간 동안 서버가 다운됐고 피해자들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안정은 거래소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이나 서버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잇따른 사고에 대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윤모 씨입니다. 접속이 많이 몰렸다고 해도 근데 그러면은 매수도 안 돼야 되는데 매수는 됐거든요. 매도는 안 되는데 고의적으로 서버를 갖다가 닫았다라고 생각을.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서버가 다운되면 투자자가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거래소 자체의 가상화폐 물량을 풀어 가격을 조정해 이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빗썸은 하루 수수료 수익으로만 최대 50억 원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빗썸은 이용 약관에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부부가 다툰 사이 종적을 감춘 5살 고준희 양이 실종 한 달이 다 되도록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CBS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의 한 원룸에서 5살 고준희 양이 사라진 건 한 달 전인 지난달 18일입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준희 양은 떨어져 살던 부모가 다퉜다는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 별거에 들어간 부모는 서로가 준희 양을 데리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무관심했고 실종 21일째인 지난 8일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 초기부터 경찰은 수색과 수사를 병행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고 지난 15일부터는 준희 양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을 배포하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준희 양은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외할머니 손에 길러진 탓에 이웃조차 존재를 몰랐고
실종 당일 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도 없는 데다 결정적인 제보도 없어 수색과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우선은 준이 양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에서는 수색과 동시에 발견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사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력과 소방인력을 합해 200여 명이 동원된 수색은 오늘로 10하루째를 맞지만 엄동설안에 사라진 5살 준이 양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상교복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6년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시장직에서 끌어내렸을 때처럼 무상교복이 제2의 무상급식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철원 기자입니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무상교복 시행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서 시작된 무상교복 사업이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80억 원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절반을 대고 나머지 140억 원을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70억 원씩 부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자체장 출마를 결심한 예비 후보자들은 지원 여부를 싫든 좋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은 고민이 깊습니다. 경기도 내 한 자치단체장 출마를 결심한 한 예비 후보입니다. 당론으로다가 포퓰리즘 이런 거 막 얘기하는데 공천 받기 전에는 그걸 말씀드리지 못하지. 우리도 표 받기인데 좋긴 좋지. 6년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끌어내리며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던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이 비슷한 점이 많은 것도 그들이 선택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무상급식 때처럼 무상교복으로 점화된 복지 논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입니다.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은 원래부터 같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버스 중 공영제 도입하고 무상교복 문제 이런 것들이 선거 때 이슈가 붙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과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반복되는 예측 불허의 혼동기였습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윤석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주택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올해 초 주택시장은 침체된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6.19 대책을 내놨고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커졌습니다. 정부는 다시 40여일 만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과열 지구를 6년 만에 부활했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0월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11월에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에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과 잇따른 대책이 반복됐습니다. 부동산 114 김은진 팀장의 말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였고요. 이에 정부가 여러 대책 등을 내놓았는데 상승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혼란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예측 불허의 시장 탓에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심해졌고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진 한 해였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한국 관광객을 태운 대형 관광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갓길로 전복했지만 한국 관광객은 모두 경상이라고 우리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필리핀을 덮친 태풍 탓에 보라카이로 여행을 간 한국인 관광객 수백 명의 발이 이틀 동안 묶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신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전 10시 김 전 사장을 소환해서 노조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내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전을 총괄하는 사령부급 부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재검토할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이런 방안을 포함할 방침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모든 결정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마련한 결의안 초안이 15개 안보리 상임 비상임 이사국들에 회람됐고 내일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따른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비트코인 거래에 필요한 가상지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네, 월요일 아침 중부지방은 눈길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적설량은 2cm 안팎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중부지방은 적지 않은 양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빙판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앞으로 강원, 영서에는 2에서 7cm, 경기 동부에도 최고 5cm, 그밖에 서울과 경기 서부, 충북 북부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은 오늘 밤까지도 약하게 오는 곳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오늘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 영하권의 날씨지만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합니다. 서울은 영하 5도 안팎인데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높아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속초의 낮 기온이 5도, 대전과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에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승진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문을 보면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사진이 일제히 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죠? 네, 연쇄 사망 미스테리라면서 신생아 4명이 80분 새 잇따라 사망한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진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사진이 신문들에 실려 있습니다. 이례적인 집단 사망에 전문가들도 사망 원인을 놓고 엇갈리면서 오늘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을 실시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경찰과 보건당국은 아기 배가 부풀어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괴사성 장염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염된 수액 등이 혈액에 투입됐거나 인큐베이터 생명 유지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 의료 과실 여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그리고 역학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영변 핵시설 점령 훈련을 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중국이 지난해 연말에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영변의 핵시설을 점령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정찰 위성이 촬영한 중국 동북지역 훈련에는 10만 명 정도의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서 당시 한미 양국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집중 논의를 했는데 유사시 중국에 앞서서 북한의 핵무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을,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맞는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유사시 38선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다시 38선을 이남으로 되돌아오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고 밝히면서 미중 간 빅딜설까지 불을 지폈는데 북한 급변 사태와 관련한 주변국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발끈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죠. 40대는 교육비 그리고 60대는 생계비 걱정이 크다는 기사가 주목을 받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40대는 교육비에 짓눌리고 60대는 생계비에, 저소득층은 사글세 걱정이 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민낯인데요.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교육비 부담이 1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0대 이상은 식비와 의료비가 31%로 비중이 높은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위로 생계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월세와 사글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고 전체 임금 노동자의 13.6%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면에는 이처럼 여전히 춥고 배고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요.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 현정이 꼽혔다는 소식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 현정이 선정이 됐는데요. 지난해 사자성어는 강문이 분노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군주 민수였습니다. 그렇죠. 파사 현정에 이어서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검문고줄을 새로 고쳐맨다는 해현 경장이 꼽혔고 이 밖에 물이 빠지자 바닥에 돌이 드러난다는 수락석출, 또 다시 나라를 일으킨다는 뜻의 제조산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명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영 씨. 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과 김포공항에는 대설특보도 발효된 상황인데요. 비행기가 이륙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시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설 재빙 작업 등으로 30분 이상씩 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연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오전에는 계속해서 지연 운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출발 비행기들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국내선 예약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데 오전에는 만석으로 운항되는 항공사들이 있겠고 오후에는 좌석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노선들은 좌석 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12월 현재 국내선 유료 할증료는 편도 기준 3,300원입니다. 1월에도 변함없이 3,300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항정보였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이 숨지자 가족과 의료계 일각에선 의료 과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원인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여러 차례 불거진 곳이어서 병원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와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는 적극적인 설명은 물론 원인 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김재덕, 장관순, 김광일 기자, 기술 한광희, 진행의 최승진이었습니다. CBS. 주말인데 뭘 먹지? 밥은 요리다가 있지? 맛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 간편하게 하림 밥은 요리다. 자, 골라들 보세요. 여보, 난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엄마, 난 안동식 찜닭 볶음밥. 하림이 만들면 밥도 요리가 된다. 밥은 요리다. 하림. 우리 몸을 깨끗게 가볍게 하는 양파. 생김새가 위장을 닮은 양배추. 옥반식품의 양파즙, 양배추즙, 헛개즙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활기찬 하루 옥반식품과 함께하세요.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밥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당신의 집에 품격을 더할 명품 건축 박람회 하우징 프렌드 페어. 차세대 주거 문화부터 고품격 건축 자재까지 대한민국 명품 건축 박람회 2018 하우징 브랜드 페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하우징 브랜드 페어.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2018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큐넷과 C큐넷을 통해 자격증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큐넷은 국가기술 전문 자격 포털 사이트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큐넷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과정평가형 국가 기술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도전이 그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여신 최희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 생산성 향상만큼 일터의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원하청의 팀워크, 공생협력이 필요하죠. 원청이 빨리빨리만 강조하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하청은 사고 위험까지 떠안게 된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안전의 신이 되어보자고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게스트 홍진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 씨. 혹시 서민금융지원제도라고 아세요? 아하, 세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코드림론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그렇죠. 신용과 소득이 낮아도 생계비와 사업자금 지원은 물론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꿔드리고 빚 갚기 어려울 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도 도와드리고 또 하나, 불법 사금융과 불법 대법 신고는 국번 없이 1332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도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 이 캠페인은 세이망 힐링펀드에서 지원하며 금융감독원이 함께합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자고 일어나니 서울은 하얗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 곳곳에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가뜩이나 분주한 월요일 아침인데요. 특히 중부 지역 분들은 길이 미끄럽다는 것도 감안하고 떠나셔야겠네요. 주말 사이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불과 1시간 20여 분 사이에 잇따라 사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아이들 모두 인큐베이터 속에서 치료를 받던 중환자입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킨 건 워낙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 지금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부검이 시작되는데요. 그 현장을 따라가고 있는 기자, 그 시각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저 신생아 소식부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생아 4명이 80분 만에 잇따라 숨진 이번 사건 정말 충격이 큰데요. 예. 사고가 일어난 지 만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 오전이었죠. 토요일 오전 5시 40분쯤부터 약 1시간 20분에 걸쳐서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치료를 받던 미수가 4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던 그 밤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몇 분 간격으로 심정지 상황이 이어져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도 숨졌다는 겁니다. 당시 신생아 중환아실에는 16명이 있었는데 이후 나머지 12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퇴원을 했고요. 예. 경찰 그리고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경찰은 오늘 숨진 신생아들에 대해서 부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중한 상태의 인큐베이터 속 미수가들이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네. 너무나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원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폐렴이다, 바이러스다, 또 아니면은 미수가 이게 자주 일어난다는 괴사성 장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4명이 거의 동시에 숨지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뭐 감염이 거기서 뭔가 감염성 질환이 돌았다면 그 전에 징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게 참 이상해요. 네네. 또 뭐 이 밖에도 뭐 인큐베이터가 혹시 고장났던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는 있는데 역시 정확한 사고 경위는 부검이 끝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 부검은 잠시 후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이따가 8시 그 시간쯤 돼서 그 현장 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죠. 병원 측은 일단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족들 항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 상황까지 일단 정리해놓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엄동설원의 실종 한 달입니다. 전주에서 5살 아이 이제 이름이 이미 이제 경찰이 다 밝혔습니다. 네, 고준이 양. 예,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부부싸움 그 이후에 사라졌다는 고준이 양에 대한 수사가 공개로 전환된 게 지난 금요일입니다. 예. 여전히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네요. 고양이 실제 사라진 것은 지난달 18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미 한 달이 넘은 상황이죠. 근데 지난 8일에야 신고를 한 어머니는 밖에 나갔다가 와보니 아이가 없어졌는데 별거 중인 아버지가 데리고 간 것 같아서 신고를 그동안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별거 중인 아버지가 데리고 간 것 같아서 신고를 안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한테 전화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로 좀 이런 상황인데 부부는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고 합니다. 예. 사실혼 관계로요. 고향은 남편이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고를 받고 경찰 인력 60명이 뭐 헬기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직까지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예,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파마 머리를 한 고준이 양은 키 110cm에 몸무게 20kg 또 사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에서 실종됐습니다. 5살 고준이 양 사건 이제 공개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 다음 포인트 가죠. 네, 110일 만에 원세훈 재판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구속됐던 원세훈 전 원장 또 다른 재판에 나오는 거죠? 네, 이번에는 국고 손실 혐의인데요. 원세훈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를 해서 국정원 외곽팀의 불법 정치활동에 활동비를 제공하느라고 모두 65억 원의 국고를 손실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앞으로의 쟁점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예. 이와 함께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 이명박 정권 국정원 핵심 인사들도 오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맞으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정리하고 싶은데 네. 어제 한 오후부터 자유한국당의 류혀의 최고위원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올라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 결과 당협위원장 자리를 잃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60여 명이 무더기로 좀 물갈이가 된 거죠. 네, 그 중에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서 류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토사구팽이다, 배은망덕이다,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청원, 유기준 등 그 다수 그 친박계 현역 의원들도 예.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물러나게 됐죠. 집단 반발도 예상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종료하고 귀국했습니다. 구정상의 합의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나라 망신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애교 참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서 외교 안보, 경제 실타래를 풀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다. 심지어 외교 참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평가들을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1야당의 평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네, 예. 어떻게 보신 겁니까? 이미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홀대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 공동선언,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고, 또한 기자단 폭행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자존심이 뭉개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제 어제 청와대가 하루 종일 홍보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과가 없는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다면 이게 뭐 점수로 표현하는 게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점수가 있어서요. 청와대 관계자는 120점 혹은 98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의원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낙제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낙제점이면 50점 미만입니까? 뭐 낙제 60점입니까? 40점입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절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뭐 이게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시각에 봐서 또 국민의 자존심을 뭉갠 사건이 너무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외교는 아주 디테일하게 다 합의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항 영접은 장관급이 아닌 소위 정말 차관급도 아닌 차관 고급이 나온다라든지 이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중하고 비교해도 알 수 있는데요. 뭐 사실상 만찬 한 번 있고 뭐 리커창 총리조차도 실질적으로 오찬이나 만찬을 이 아닌 차담회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정도 합의를 했는데 방중을 서둘렀느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뭐 성과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는 것이 북핵 문제하고 사드 보복 철회인데요. 사드 보복 철회는 이미 사실상 10월 31일에 이미 한번 중국이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10월 31일 합의 전에도 중국 내에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이런 이야기를 그 업계로부터 들었습니다. 뭐 건설이 중단되어 있었던 업계 같은 경우에 건설 다시 해라. 다만 좀 조용히 시작해라 하고 이미 뭐 경제적 논리로 풀고 있었던 사드 보복을 해제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디테일한 합의 없이 서둘러 간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 근데 정부 측에서는 해를 넘기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게 상당히 절실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점, 특히 평창올림픽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서둘러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인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 한번 사진 찍으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건데요. 일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중국이 워낙 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뭐 경제적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지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뭐 중앙에서 내려가는 이 뭐 사인이란 게 있죠. 사인이 다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는 와중이었다는 거고요.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저자세 외교로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의전의 홀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떠나서 그건 뭐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사실 4대 원칙 같은 것도 잃었고요. 사드 보복 문제도 이렇거든요. 지금 보면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적절한 처리 그리고 장더장 전임대 상무위원과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단계적 처리라는 이야기를 하며 장더장 전임대 상무위원 같은 경우는 단계적 처리를 합의해 줬기 때문에 방중이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사드 완전 철수해라는 압박이 더 높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드 문제는 더 복잡해진 거라고 보세요? 완전 해결이 됐다가 아니라 지금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미완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11월 초에도 방중을 저도 이제 중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장혜수의 그 외교부 상무부장을 만났었는데 장관급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타당한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10월 합의 직후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사드 문제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지금 이 카드 경제 문제로 우리가 저자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그 카드를 갖고 흔들면서 뭐 이거 안 해주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제 완전히 뭐 한국 관광을 풀거나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예. 식으로 저는 계속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지적된 장면들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혼밥 얘기도 있었고 기자단 집단 폭행 얘기도 있었고 공항에서의 영점 얘기도 있었고 이것들 중에 나 의원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은 어떤 건가요? 뭐 기자단 폭행이죠. 기자단 예. 집단 폭행. 예, 저희가 얼마나 저자세 외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요. 그 우리나라뿐만 네.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자들, 캐나다나 미국의 수행 기자들도 중국 공안하고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을 정도로 중국 공안들이 언론관 자체가 좀 후진적이다 이런 지적은 있던데 우리라서 특별히 홀대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폭행에 이르렀잖아요. 집단 폭행까지는 아니었다. 그 예, 미국이나 캐나다에 대해선.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제일 안타깝고 뭐 그밖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홀대 당하신 부분 저는 뭐 어느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방문한 정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죠. 그 국빈 방문이라고 해놓고선 사실상 중앙정부의 관리 중에서는 뭐 시진핑 주석 외에 어느 누구도 대통령 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외교적인 결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런 자초한 면이 있다. 거죠. 미리 계획 섬세하게 짜지 못하고 가서 대통령께서 홀대 당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씀. 그럼 그렇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지를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까지도 동의하세요? 누가 사실상 책임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외교 라인의 책임을 반드시 묻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긴 물어야 된다. 그 책임의 정점에 강경화 장관이 있다면 강경화 장관에 대한 경질까지도 생각할 정도 수준의 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번 방중은 성급하고 미숙한 외교의 결정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여당 입장도 확인해야겠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연결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서 중국에 함께 다녀온 분입니다. 박병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와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국빈 방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받아 마땅한 방문이었는데 중국 측의 예우가 과연 적절했는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굴욕당하고 온 거 아니냐라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 방문의 시기와 배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 최근 1년 동안은 한중 관계가 완전 수렁에 빠진 최악의 관계였습니다. 그 수렁에 빠진 양국 관계를 건져내는 그 과정에서 약간 묻은 신발에 묻은 흙을 보면서 왜 양탄자에 꽃이 싣고 가지 않았느냐 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은 막힌 것을 뚫고 수렁에 빠진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은 아주 의미 있는 실리 외교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수렁에 이미 빠져 있는 걸 건져내는데 신발에 왜 흙 묻었냐라고 지금 탓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약간의 흙을 가지고 지금 자꾸 질책을 하시는데요. 그 양국 관계가 최상의 관계 때는 그 양탄자에 꽃신 싣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꽃신 신을 상황이 아니었다. 예, 그 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것은 중국 언론의 보도인데요. 방문할 때의 중국 언론의 보도와 방문이 끝난 뒤의 보도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인민일보의 자매지라는 환구시보, 환쇼스바오 같은 경우 보면 방문 후에는 일면 톱 사진이 우리 문 대통령께서 서민식당에 가서 일반인들이 먹는 요태와와 또장을 먹는 사진을 실으면서 그 일면 톱의 제목이 문 대통령 중국 국민 감동 얻는 노력 하고 일면 거의 전체를 서민식당 광고하고 활동을 보도한 것처럼. 방문 후에 그게 나왔어요? 서민식당 사진이? 방문 후에 일면톱 환구시보 일면톱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드리냐면 홍준표 대표께서 그 서민식당 가서 내외가 식사하신 것에 대해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으로 출마하시는 줄 알았다. 국빈으로 가셔가지고는 왜 서민식당 가서 식사를 하시는가. 그게 또 주목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모르는데 중국 언론들이 상당히 그걸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면을 지적하셨거든요. 근데 방문 후에는 사진이 나왔단 말이죠. 네, 방문 후에 떠나시는 날 보면은 일면 톱에 완전 제일 큰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민 감동은 노력 그리고 서민식당의 사진이 아주 일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 중국 언론에 대한 주시를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의 배경이 그 난징 대학살이 중국 추도일인데 난징 대학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충일에 비교할 만한 중국의 국가적 추모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 국민들이 볼 때 그러한 시점에 시진핑 주석하고 문 대통령하고 건배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민식당에서 소박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공외교의 전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대한 문제를 앞서서 나경원 의원은 지적하셨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이 시점에 갔는가? 특히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일종의 제삿날. 남의 나라의 우울한 제삿날에 우리가 가서 환대받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 시점을 택해서 갔는가? 그리고 디테일한 합의도 없이 여정에 대한 합의, 누가 뭐 마중을 나올 것이며 그다음이 뭐 어떻게 될 것이며에 대한 디테일한 합의 없이 서둘러 간 것 아니냐라는 이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것이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방한하는 11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 2월까지가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관건적 시기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중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평창 때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참여시키고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면서 해야만 평창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평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정부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상의 방문이라는 건 최소한 1년 전에 스케줄이 확정되는데 최악의 상태에 빠졌던 박근혜 정부 때문에 정상 방문을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성사시킨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공항에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가 영접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세요? 그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 방문했을 때도 차관보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아시아 담당, 한반도 담당 차관이 나오는데 지금 차관이 공석 중입니다. 그 공석 중인 자리를 요번에 나온 차관보 콩시엔유라는 분이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관보가 아시아 담당 차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리하는 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도 차관보가 나왔다는 것도 함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중 때는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왕이 부장이 나왔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좀 비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콩쉔유라는 사람이 지금 육자회담 전번 우다웨이 차관급인 우다웨이가 하는 것을 대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공석이 안 됐었다면 차관이 나왔었겠죠. 근데 이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장관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차관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았는데 차관이 공석이어서 차관보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 시기 뭐 기자 폭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걸 아마 현지에서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중국 공안의 언론관이 좀 후진적이라는 걸 감안해도 국빈을 따라간 수행 기자 그것도 비표까지 걸고 있고 우리 대통령을 취재하러 공식적으로 간 사람을 언쟁 정도도 아닌 집단적으로 폭행한 것은 이건 국빈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국빈국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는 지적.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났을 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우리 종합상황실, 외교부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을 뛰어갔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중국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경호원들과 우리 한국 기자들 간에 그 언어가 소통하지 못하는 점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오해가 생기면서 더 이게 집단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취재하는 한국의 대통령 수행단 기자라는 것이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한국은 그 취재의 환경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양국 그 세미나 하는데 취재하는 것을 보면 한국 기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양국 정상과 가깝게 와서 취재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일정한 그 범위를 두는 것이 양국이 다르죠.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중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조사, 관련자 엄벌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에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양쪽 말씀 듣는 것으로 하죠. 박병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었습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투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가깝고 빠르게 전후 500개 대리점 믿음이 중요해 두 번을 보증해 대리점 함께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컴퓨터는 위더스 컴퓨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노동조합에 노크하세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에 노크하시면 달라진 삶이 열린답니다. 함께 열어보실래요? 내 삶을 바꾸는 노동조합. 1577-2260 민주노총. 발효 홍삼. 좋은 건 다 아시죠? 이제 홍삼도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사포닌을 분해 흡수율을 높인 발효 홍삼 K로 잘 받겠습니다. 우리 몸에 잘 받겠습니다. 누구나 홍삼을 홍삼답게. 발효 홍삼 K. 야쿠르트. 얼굴보단 등을 보여주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와 나. 홋카이도 한 호텔에 내리는 끝없는 눈앞에선 서로에게 쌓인 미움도 후회도 하잘 것 없었다.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소통은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꿈꿔온 조아름 씨. 그 꿈이 손편지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어요. 아름 씨의 꿈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청취자 2588님은 앞 정권에서 해놓은 걸 해결하느라 애쓰는 건데 이거는 비판할 일이 아니라 칭찬할 일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0712님은 만약 트럼프 방한 때 미국 기자가 폭행당해도 그랬겠느냐 이런 문자 주셨네요. CBS 반도이보라 맘스 카페에 나와 있는 김윤욱입니다. 보라는 학원 갔어? 별동학습관 갔지. 신랑은 안방 소재에서 나오질 않아. 자기만의 공간이 너무 좋은가 봐. 보라 엄마 좋겠네. 그럼 유보라로 이사오고 우리 가족 대만족이야. 살수록 기분 좋은지 2018년에도 반도이보라의 고객사랑은 계속됩니다. 반도건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속담 얕은 데도 깊게 건너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화학 공장의 화재 폭발 사고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째,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둘째, 사업주는 전문교육, 사전점검과 대응훈련을 철저히, 셋째,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3박자가 아닐까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고국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하나 함께였지. 한민족만의 슬기와 향기를 널리 전하며 세계 곳곳 어디서나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 빛내리. 우린 하나, 흩어져도 언제나 함께 있는 세계 속에 글로벌 코리아. 재외동포재단.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영애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 시작됩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하나 되는 평창. 꿈, 열정, 새로운 희망. 함께해요. 평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17일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 토요일 한 대학병원에서요, 신생아 4명이 불과 1시간 20여 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 중환자였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사망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요, 좀 충격이 상당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이 신생아들에 대한 부검이 예정이 돼 있다는데, 그 현장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CBS 김명지 기자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죠. 월요일의 코너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조금 전 일부에서 여야의 이 방중평가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문자가 지금 뜨겁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의 문자 외에도 국민 여론은 어떤지를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로 돌려봤습니다. 이택수 대표가 지금 들고 오고 계세요. 잠시 후 확인을 해보죠. 일부에서 김성환의 행간이 안 나갔는데 오늘 빠지는 겁니까?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안 빠집니다. 예, 김성환 씨도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만나보죠. 화제 인터뷰에서는 화장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요, 공중 화장실에 휴지통이 사라집니다. 변기옆 휴지통. 변기옆에 휴지통을 없애면 냄새도 사라지고 보기에도 좋다라는 게 이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운동을 이미 18년 전부터 해온 분이 계셔서요, 표혜령 대표 만나서 무슨 이유인지 얘기 좀 들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워라밸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수트 잘 만드는 회사의 캐주얼은 다르더라고요. 편안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게, 감각적이지만 가볍지 않게, 어떤 순간에도 돋보이는 파크랜드 비즈니스 캐주얼, 저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수트부터 캐주얼까지 모든 비즈니스에 답하다. 파크랜드. 지난 토요일 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4명의 아이들 모두 중환자실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중증의 아이들로 알려졌죠. 하지만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숨지는 거는 워낙 이례적이어서요.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검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죠. CBS 김명지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이대 목동병원 별관 장례식장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상황, 밤사이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유족들은 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소로 이동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 도착한 이들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 아이들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참 날벼락 같은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정확히 취재해 보셨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신생아 4명은 지난 16일 밤 9시 31분부터 10시 53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이대 목동병원 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연이어 숨졌습니다. 네, 의료진은 이들 4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총 6차례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어 밤 11시 7분쯤에 환자의 보호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양천보건소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역시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의 상황들을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요, 원인은? 네, 병원 측이나 관계 당국은 아직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괴사성 장염 등의 구체적인 병명이 또 거론되기도 했지만 괴사성 장염. 네, 이런 병원과 보건당국, 경찰 등은 이 역시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설만 무성한데 우리가 지금 뭐 그 가설들을 논하는 건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오늘 부검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경찰과 유족들은 이제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소로 이동해서 8시 반 정도에 현장에 도착하면 9시가 조금 넘어서 부검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검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시기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의료 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우선 부검을 마치고 가소견이 나오면 우선 이를 따라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병원에 언론 브리핑이 있었죠. 그 현장 영상을 보니까 현장에서 유족 한 명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걸 봤어요. 지금 유족들 입장, 유족들이 생각하는 뭐 문제점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까? 네, 어제 있었던 병원 브리핑 현장에서 자신의 사망한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유족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족은 병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브리핑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현장으로 나왔다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 유가족들을 우선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 또 앞서 유족들은 심정지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5시 이전부터 일부 아이들의 배가 볼록하고 호흡곤란을 보이는 등의 이상 증세가 있었다고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역시 이런 문제 제기 사실을 시인했고요. 앞으로 경찰 수사에 따라서 이런 문제 제기의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만큼 오늘 부검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명지 기자. 예, 부검 현장까지 쭉 따라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상황 속에서 뭐 속보가 나오면 또 바로 연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CBS 김명지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네, 1부에서 여야 의견을 다 들어보느냐고 오늘 행간이 2부로 넘어왔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네. 좀 뒤숭숭한 소식이에요. 저도 어제 속보로 들어온 소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중환 환자들임은 분명합니다. 네네. 미숙아 상태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인 건 분명하지만 4명이 81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숨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가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을 어제 하루 종일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중에 어느 분도 자신 있게 나와서 얘기는 못 하겠대요. 워낙 상황이 이례적인데다가 네, 그렇죠. 가설들은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로 우연으로 그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숨질 수도 있다. 정말 우연으로. 아니면 뭔가 기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감염일 가능성은 좀 조심스럽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럼 징후가 그 전에 충분히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검하기 전까지는 전문가가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희들도 더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8시 반부터 이어지는 부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기로 하죠. 행간은 뭐 할까요? 교수신문이 매년 연말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하잖아요. 근데 2017년은 어떤 사자성어가 선정이 됐을까요?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을 선정했습니다. 예, 파사현정. 예. 저 김현정 할 때 현정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교수신문이 늘 올해의 사자성어 내놓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파사현정이었던 겁니다. 격동의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가 담긴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파사현정을 추천한 그 한 명 중에 한 명인 최경봉 원광대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올바름을 구현하고자 촛불을 들면서 나라를 바로 세울 기반이 마련됐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부를 촛불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이 새 정부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적폐청산에 나섰다. 이걸 이제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신문은 전국의 대학 교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교수의 34%가 파사현정을 꼽았습니다. 2001년부터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를 쭉 살펴봤더니 그때 이제 2001년도에 오리무중이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쭉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가 선정된 게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매년 이 소식을 전했었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뽑힌 걸 저도 처음 봤어요. 인터뷰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뭔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행간은 파사현정이 5년 만에 실현됐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교수신문이 사자성어로 파사현정을 이제 선정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2012년도에도 파사현정을 선정을 했는데요. 근데 항상 부정적인 것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었어요, 그런 적이?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발표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2012년에 발표한 파사현정은 매년 연초에 새해 바람을 담은 희망의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정리하는 올해의 말이 하나 있고 새해 시작하면 희망의 사자성어 하나씩 내놓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연초에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연초에 2012년도에는 연초에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발표한 게 파사현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파사현정은 한 해를 정리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이었거든요. 각종 실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교수들이 볼 때 파사현정은 이명박 정부가 켜켜이 쌓인 적폐를 좀 청산해달라. 비리도 좀 없고 소망의 의미. 그 소망의 의미를 담았는데 그 소망을 담은 파사현정이 올해는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는 파사현정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때 5년 전에 교수들이 바람을 가졌던 게 올해 실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네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박근혜 정부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뭐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느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의 사자성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임기 첫 해부터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들이요? 예. 그러니까 올해의 사자성어를 2013년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3년에는 도행역시를 꼽았습니다. 도행역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순리를 거슬러서 행동하는 한 해였다. 2013년이. 네, 맞습니다. 깜깜이, 불통정부, 뭐 인사참사, 맞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그 뭐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으로 네, 시작했고 맞아요. 기억나네요. 2014년에는 어떤 사자성어가 선정됐느냐? 지록위마.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 한다. 네. 세월호 참사, 정인의 문건 파동 이런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사자성어가 선정이 된 거고요. 2015년에는 혼용무도였습니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드디어 작년에는 어떤 사자성어가 등장했느냐? 군주민수. 이거 뭐였죠? 백성이 분노하면 배를 임금을 뒤집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탄핵으로 우리 촛불 전국이 이어질 그렇죠. 때 촛불 시민들이 일어났던 그때의 성어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도행 역시 지록이마, 혼용무도, 군주민수 이걸 쭉 연결을 해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몰락 과정이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교수들의 새해 희망은 늘 공정이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해를 정리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수들이 바라는 새해 희망은 뭘까? 그러면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작년부터 사자성어 대신에 우리말 글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용비어천가의 구절을 연이어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예. 이게 학창 시절을 아마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거 하고요. 내희 일어 발아래 가나니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앞뒤 구절을 연결해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음에도 끊이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번영을 하려면 기회균등과 공정한 배분, 내가 바다로 모이듯이 정치권에서도 화해와 상생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초에 희망의 노래, 희망의 문구가 선정이 된다면 아마 이 연장선에서 뭔가 하나 선정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파사현정. 여러분은 이 성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사자성어는 어떤 건가요? 김성환 씨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말 들으셨죠? 네. 파사현정. 네. 빠샤 이거 아니고요. 네. 빠샤 김현정 뉴스쇼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고 파사현정이래요. 네. 꼭 뭐 사자성어 아니더라도 이 대표님. 네. 올해에 기억나는 말 같은 거 뭐 올해의 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연장선상에서 당구풍월. 당구풍월. 네. 무슨 뜻이죠? 당구를 잘 치면 뭐 풍월 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 당자가 서당 할 때 당자인데요.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옵는다. 김현정 뉴스쇼와 3년을 함께하면 견문이 넓어진다. 뭐 이런. 야 깔때기 받아서. 이건 뭐 아재 개그도 아니고 얼른 넘어가야겠습니다. 올해 말을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요. 음향뉴스 현장에 거리로 나가봤어요. 네. 여러분들 시민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택수 대표는 어쨌든 서당께 3년 뉴스쇼와 함께한 3년을 떠올려 주셨어요. 이번 주 스페셜 조사. 사실은 오늘 좀 뜨겁고 무겁습니다. 일부에서 대통령 방중성과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 듣고 지금도 청취자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청취자 뉴스쇼 청취자 의견 외에 국민 여론은 어떤지 여론조사를 좀 돌려보셨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공식 일정 전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맞서고 있습니다. 예. 이에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이번 조사는 12월 15일 금요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985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10명의 응답을 완료했는데요. 예. 4.6%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요. 저희가 조금 조사 발표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대표님이 좀 숨차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가 이 질문 내용과 여러분들의 응답에 대해서 미리 좀 결과를 듣고 녹음을 해놨거든요. 들어보세요.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평가가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긍정평가하는 측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 양국 간 관계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를 하는 반면에 부정평가하는 측에서는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 회담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번, 외교 결례, 굴욕 외교 등의 평가가 나오는 만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갑자기 저는 전화 ARS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네, 좋은데요? 우리 정민아 아나운서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대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돼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55.8%로 나타났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이번 방중이 도움이 됐다. 55.8%. 외교 결례, 굴욕 외교 등의 평가가 나오는 만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33.7%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외교 결례를 범했고 이건 굴욕적인 외교였다라는 평가가 33.7%. 네. 이렇게 나왔군요. 55.8 대 33.7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각각 82.2%, 81.8%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예. 국민의당 지지층도 57.3 대 34.6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5.2%가 부정평가, 바른정당 지지층은 45.9%가 부정평가를 해서 긍정보다 부정이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중도층이 긍정평가가 높았던 반면에 보수층이 부정평가가 높았고요. 연령대별로는 20, 40대는 긍정평가가 높았던 반면에 50대와 60대는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55.8%가 방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긍정평가가 좀 높긴 합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하면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분들 중에도 이번 방중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하지 않은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방미 과정에서 한국 갤럽이 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긍정평가가 71%였는데 이번에 55.8%였다는 것이 긍정응답이 한 13%포인트 이상 낮았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평가가 당시에는 10%였는데 이번엔 23%로 역시 한 13%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자면 중국 방문에 대해서 55.8%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수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미국 방문 때와 비교하면 낮아진 수치라는 점. 그러면 대통령 지지도에도 좀 영향을 이번 방중이 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녹음이 돼 있나요? 정민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오늘 소개한 국정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주간 정례조사는 12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9,516명의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8명의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조사 개요가 먼저 나갔네요. 자, 그럼 그다음 질문도 정리가 돼 있나요? 네,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는 이미 이제 보편화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따로 소개를 안 했고요. 될까요? 그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셋째 주 주간 집계가
오래간만에 60%대로 하락을 했는데 68.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70.8%였는데 2.2%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25.7%로 역시 2%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떨어졌네요. 예. 네. 그러니까 70.8%가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사실은 살짝 내림세였던 상황에서 68.6으로 60%대로 지금 오랜만에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주 동안 70%대를 유지했는데 7주 만에 6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방문 이전부터 잇따랐던 일부 언론과 야당의 중국 홀대 공세 여파로 주중 집계가 지난 목요일 날 69.5%로 하락을 했고요. 목요일 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4대 원칙을 했는데요. 14일 목요일 날은 70.2%로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4대 원칙을 합의한 후에 다시 올랐다가 금요일 날 아시다시피 그 한국 기자들 폭행을 당했죠. 야당 및 일부 언론의 공세가 더 강화됐습니다. 15일 날은 67.2%로 전날 대비 3%포인트 굉장히 큰 폭으로 일간 주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좀 반등할 만한 상황에서 금요일 날 큰 폭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간 집계는 68.6%로 70%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외교를 갔다 오면 대통령 지지도는 항상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지지도 면에서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인데 그럼 민주당 지지도도 함께 떨어졌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2.8%포인트 오른 5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오래간만에 40%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난주 중폭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방중 홀대론 때문에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오른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역시 금요일 날 기자 폭행 사건이 있었던 날은 49.9%까지 떨어졌었는데 주초 중반까지는 상승세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우병우, 최경환 등등 그랬죠. 그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된 재판 또 구속영장 발부 등등의 소식 때문에 워낙 올라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했고요. 또 조원진 의원의 문재인 씨 발언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주초 중반까지는 좀 집계를 했는데 주 후반 들어서는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방중의 영향을 이제 다각도로 줬어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 한 분께서 아나운서가 매끈하게 녹음한 것도 좋지만 버벅거리면서 이 대표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문자로 용기를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모니터 해보고요. 어떤 게 더 나은지 다음 주에 한번 보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더 맑은 공기, 더 깨끗한 물, 더 선명한 하늘. 이 놀라운 세상의 시작. 지금 당신의 빈병 반환으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빈병의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다 쓰고 다시 쓰고 자원순환으로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2017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죠.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올해의 말들. 여러분 어떤 거 기억나세요?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번 연에는 제일 인상 깊은 대국민이 일어났고 대통령도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정치라는 게 기성세대가 아니라 20대, 10대들한테도 되게 정치가 관심사가 됐고. 나 노릇됐어. 근데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서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안철수가 했던 말들입니다. 대선 기간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문재인을 이길 승부사 누굽니까? 이거 너무 재미있어서 진짜 대선이 되게 재밌었고. 강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상당의 후보 단일화. 저는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요?
몰라요. 그건 나는 부세어라 하려는 유승민. 움직임에 대해서요. 부세어라 유승민.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인정. 오지고 지리고 레디고 그런. 이거 실화? 정작 급식체라고 하는데 성인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많이 써요. 보감. 전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도 올해가 푸디로 난리 나가지고 심지어 남자 연습생이 만든 건데 남고에서도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저장. 욜로족이 좀 제가 당장 즐길 수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저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좀 평소 사정을 좀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슈퍼 그레이. 김생민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 너 이 코트 어디서 샀어? 헐, 완전 싸게 샀네. 슈퍼 그레이드 이런 거. 일단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애들이 하는 말이 지금 문송합니다라고 해서 문과가 죄송합니다라는 던가. 근데 경제학과라서 취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같은데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라는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네?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국민적. 저는 올해 제일 많이 썼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꽃길만 걸어라. 여자친구한테도 굉장히 그 말 많이 했거든요. 반응은 이제 가시박을 걷고 있다고 지금 좀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2018년도 아름다운 꽃처럼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말들이 다 올 한 해에 쏟아진 것들 맞죠? 진짜로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뭐 좋은 말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말도 꽤 많았네요. 예. 요새 많이 쓰는 유행어처럼 꽃길. 정말 내년에는 꽃길만 걷고 꽃만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 기자는 올해 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거?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참 많이 썼네요.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부터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최대의 유행어였네요. 진짜 적폐청산이란 말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이 말에 이렇게 익숙해질 정도의 사회가 됐는가라는 생각. 저는 올해 떠오르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그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최순실 씨를 향해 던졌던 그 말 있잖아요. 방송용으로 뭐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이니까. 땡하네. 참 이 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를 향해서 던지고 싶었던 그 무렵의 심정을 그분께서 너무나 적절하게 사이다처럼 해주셨던 그 말. 올해의 말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올해의 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씩 던져주십시오. 보죠. 문자 좀 보죠. 이 방중외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서효수님, 과거에는 실속 없는 정상외교를 보고도 부정적인 평가를 안 하더니 이번 정상방문은 난제 해결하러 간 건데도 유독 부정평가가 많은 것 같다. 왜 이러는 것이냐? 예, 한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신영규님은 홀대가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도 감안해야지요. 하면서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8998님은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중국이 우리를 잘 대접해 줬는데 사드 가지고 한국이 뒤통수를 때렸다고 중국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홀대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겠느냐라는 8998님의 시각도 있고 전혀 홀대 아니다. 이 뭐 혼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못 알아서 이런 보도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 원래 그 정도는 가서 혼자 먹는다. 정상들이. 이런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의견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네. Y뉴스. 참 오늘 올해 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말도 나오곤 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뭐 이렇게 503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재판 관련 뉴스에서는 박근혜 피고인, 박피고인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뒤가 한 2달이 더 지났죠. 예. 그렇지만 박 피고인은 10월 16일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뒤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 피고인은 재판 불출석 이유를 건강상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 상태는 구속될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피고인 재판 거부 정말 건강상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재판에 불출석 가는 이유가 정말 건강 때문일까? 예.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 체크를 해보신 거죠? 지난달 27일, 28일 두 번의 재판 불출석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무릎 부종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담당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고 법정에 인치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왔다. 박근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한다. 그래서 골석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한 그렇게 겁니다. 했었죠. 네. 그렇다면 박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진짜 어떤 건가요? 검찰과 법무부 구치소 관계자 등에게 확인해 보니까 건강은 구속될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교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피고인의 건강이 심각하다고 주장할 만큼 나쁘지 않다. 건강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슷하고 그동안 병원에 3차례나 나가도 결과는 똑같다.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긴 받았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까지 나갈 때는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 그랬는데 지난달에 MRI를 찍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고 이렇게 판단을 허리 했습니다. 디스크는 있는 건 맞지만 허리 디스크 있다고 뭐 재판 못 갈 정도는 아닌 거니까. 예. 다른 건강 이상은 없습니까?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소화장애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발가락이 처음에는 많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성 발톱 때문에 지금은 발가락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박 피고인은 지금 구속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소화 기능이 좋지 못해서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절반 정도만 천천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치소 생활은 어떻다고 그래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규칙적인 생활로 식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책을 읽다가 또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도 읽기도 하고 하루에 한 30통 정도 온다면서요? 예. 가끔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요. 어떤 운동을 한대요? 운동은? 운동이라는 게 과거에는 왜 요가도 하고 단전호흡도 했잖아요. 이제 그건 허리 통증 때문에 안 한다 그러고요. 1시간 정도 구치소 운동장에서 뭐 바람도 맞고 햇볕도 쬐고 뭐 걷는 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걷는데 법정에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외부인은 만납니까? 전혀 접촉하지 않고 전혀요. 있습니다. 10월 16일 2차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두세 차례 면회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누구와도 면회를 하거나 접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교도관과 진료를 위해 만나는 의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않은 채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뭐 고위직을 지낸 인사라든지 가까운 친박계 인사들이 찾아오기도 할 법한데 일부 고위직 아주 극소수의 고위직들은 간접적으로 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오는데 박 피고인이 안 만난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긴 국선 변호인들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도 안 만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후로도 정말 한 번도 안 만났대요? 그렇죠.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에 서너 차례 편지를 보내서 면회를 갈 테니까 만나달라고 했는데 박 피고인은 생각 없다. 그 편지에 대해 답장도 안 하고 교도관들을 통해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 책을 아까 읽는다고 그러셨죠? 책. 그 책은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합니까? 역사소설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역사소설 중에는 객주, 김주영의 객주도 읽었고 태평양 전쟁도 읽었다고 하고. 그 책은 사실은 누가 넣어줘야지 읽는 건데 그건 누가 넣어주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 때마다 이제 바꿔줬고요. 지금은 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편지 한 30통 오는 건 여전하고. 그렇습니다. 한 8개월이 지났는데 한 3,000통 넘는 편지가 왔다고 하니까 꽤 많이 온 거죠. 다 팬레터예요.
지지자들의 뭐 격려 지지자들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답장은 단 한 통도 하지 않고 있다. 한 통도 하지 않고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 여성 사동에서 의료과까지 한 300m 거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간다거나 일반 수용자들이 진료가 끝난 시간에 간다. 이래서 특혜가 아니나 주장이 나왔는데 전직 대통령이고 특히나 일반 여성 수용자도 남성 그 사동을 지나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접견하는 사람들 그러면 야유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게 뭐 도를 지나쳤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뭐 구치소장이 뭐 매너를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특혜라고 하기 정도까지는 뭐 아니다. 특별 관리 차원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시콜콜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그럼 없는 건가? 뭐 건강 상황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활동들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이미 박 피고인이 지난 10월 16일 날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얘기는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있고 계속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내린 믿을 수 없는 판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정치 보복이 되려면은요. 누구를 구치소나 정부 당국이 박근혜 피고인을 못 만나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일 때 이미 구속 물론 파면된 뒤에 구속이 됐지만은 그래 된 거지 않습니까? 누가 정치보복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스스로 정치보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스스로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탄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립무원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지금 오늘의 쭉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해부터는요.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휴지통이 모두 사라집니다. 행안부의 공식 시행령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요. 휴지통 사라지면 화장실 깨끗해질 거다.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더 더러워지는 건 아니야? 이런 염려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애야 한다 주장을 해온 분이 계세요.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령 대표인데 이분은 왜 휴지통을 없애자고 주장을 해왔는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럼 전국의 공중화장실에는 변기 옆 휴지통은 사라진다. 공중화장실 어디입니까? 네, 멀리서는 인천공항이나 뭐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그 개인 아주 그 작은 건물을 제외하고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전부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변기 옆에 휴지통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다 휴지도 버리고 뭐 각종 이물질들 버렸는데 그거 왜 없애는 거야? 하시는 분들 생소한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없애야 된다고 그동안 주장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 거기에서 올라오는 뭐 위생적인 세균의 온상,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에서 나는 그 안 좋은 냄새들, 그게 사실은 그 휴지통에서부터 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일단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왜 그 휴지통에 있는 그걸 보면 안 보고 싶잖아요. 네, 그거 뭐 불쾌하죠. 그 좋을 리는 없죠. 없지 봤던 거지요, 뭐. 그러면은 말하자면 여성들의 위생용품 같은 거 그런 건 휴지통 아니면 어디다 버립니까? 지금 이제 현재의 여성 대변기 칸 안에는 여성 위생 수거함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닥에 휴지통은 없애지만 그 위생용품 통 정도만 남겨두는 형식으로. 외국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외국 나가 보면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건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의 화장실이 그렇게 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하고 싶은데도 해야 되겠지요. 하긴 일본의 도쿄타워 가면은 한글로 네. 휴지를 변기에 버리세요라고 적혀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관광 가신 분들이 화장실에 이제 휴지통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다 볼일본 그거를 밖에다 그냥 휴지를 버리는 거예요. 넣지 않고 바닥에다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우리 그 습관으로 인해서 그래 참 그거 보니까 부끄럽고 이 사람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대표님, 당장 그 변기 옆에 휴지통이 없어지면 더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도쿄 예처럼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소개하고 싶은 좋은 사례가 우리 그 서울 지하철 1, 2, 3, 4, 5, 6, 7, 8호선 전 역사에 변기 수가 한 3,800여 곳 되는데 거기에 휴지통을 모두 다 없앴어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반응은 그럼 오히려 더 깨끗해졌다 이런 반응이 더 많이 나오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근데 아주머니들도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시고. 네. 그래도 이게 정착이 되면 그런 어떤 감정노동, 정신노동 그런 데서 조금 해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렇죠. 정말로 사용자들이 정말로 내가 이 문화를 가꾸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동참을 해주셔요. 그러네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대표님 얘기가 나온 김에요. 그 화장실에 관한 이 휴지통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저런 얘기들 뭐 불만 사항도 있고 저희가 거리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네. 잠깐 같이 듣고 올까요? 네네. 예. 저 가림막 같은 거 있긴 한데 가림막이 있어도 다 보이던데 그냥 칸마다 소변기 하나씩 있고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롱패딩이나 코트 많이 입으니까 그런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넉넉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화장을 하면 손에 뭔가 묻거나 해서 여자 화장실에는 물티슈가 배치되어 있는 게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청소부 하시다가 당혹스러운 거는 사실 남자 대 남자끼리도 보여지면 껄끄러운 게 있는데 여자면 더 어떻겠어요. 마지막 남성분. 네.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들어오시면 너무 당황스럽다. 이 얘기 저는 남자분들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저도 참 이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파요. 네, 그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빨리 청소는 해야 되고 뭐 이런 급하시니까 들어가셨겠지만 요거 이렇게 불만 사항이 나온다면 좀 개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규칙을 정한다든지? 네. 이번에 그 법령 중에 사생활 부분이 강화가 되게 돼 있어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와 소변기 사이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고요. 남성들 소변기 사이사이마다 가림막 설치. 네네. 또 청소할 때는 여기는 그 여성 관리인이 남성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청소 중 표지판을 언제나 그 부착해 놓고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게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 불쑥불쑥. 근데 또 바쁘신 분들 화장실은 뭐 내가 뭐 아주 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막 급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걸 뭐 발로 다 차고 나도 또 차고 급하게 들어온 남성분도 있고 그럼 또 아주머니도 민망하셔요 사실은. 네 이거 급해 죽겠는데 이게 뭐야 하고 발로 차고 가신다는데 이제 앞으로는 청소 중 표지판을 세워놓으면 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히 볼일을 보셔야 되겠고 꼭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하시는 우리 여성 관리인들을 투명 인간이냐 뭐 막말하시고 막 그렇게 안 해주시기를 좀 부탁. 그럼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분들의 인권 존중해드려야 되고 그분들도 남성 이용객들 존중해주시고 이게 법령화가 됐으니까 좋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지금 18년째 이 화장실 운동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요 표어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요거 만든 분이 대표님이시라면서요. 네. 그래. 대표님이 18년 동안 이 화장실 운동을 하면서 이것만은 꼭 개선해보고 싶다. 변기 옆에 휴지통 없애는 거 말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운동입니다. 지금 현재는. 남녀 공용 화장실. 서로 부끄럽고 무섭고 창피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평짜리라도 분리해라. 요 운동 하나.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화장실에 가서 왜 이렇게 그 손 말리는 기계에다가 그 손을 말리잖아요. 손을 씻고 나서. 핸드 드라이어. 네네. 예. 핸드 드라이어를 없애고 내 손수건을 사용하자. 뭐 그런 운동. 얘기하면 꼭 한 가지만은 안 되고요. 10가지, 20가지가 넘어요. 그래요. 네. 아, 화장실에 대한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데 언제 한번 대표님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장실에 휴지통 없애기 이제 시작이니까 함께 도와주세요.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표혜령 대표였습니다. 근데 김경선님, 7437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물티슈를 저는 씁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요. 예, 답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무거운 뉴스들 많았는데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의 노래로 좀 상쾌하게 끝을 내보죠. 캐롤 듣겠습니다. 힘든 사이로.